자, 여러분 보건간호입니다. 보건간호 15문제가 나와요. 그죠? 15문제고 과락은 6개. 6개 이상 맞추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뭐 68점을 받았어도 보건간호에서 5개를 맞췄어. 그러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6개 이상 확보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6개를 목표로 하면 안 되겠죠. 15개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건간호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문항수가 적기 때문에 과락이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과락을 조금 신경 쓰셔서 보야 되는 게 보건간호인데,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우리 준비 잘해오고 있으니까 차분히만 하시면 과락 1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보건간호 부분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크게 응용은 없어요. 보건간호 파트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참고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예요. 자, WHO 세계보건기구죠. 세계보건기구가 이 나라 건강 상태가 굿이네, 이 나라 건강 상태가 되게 열악하네, 이렇게 알아볼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나라 잘 사나 못 사나 이런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 경제 수준이 어떤지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보는 지표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 보는 지표가 어떤 거다? 영유모사 유발발장평이라고 우리가 외웠어요. 영유모사 유발발장평 앞대가리만 했었습니다. 이때 영은 뭐예요? 영아 사망률. 그죠? 영아 사망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는 뭐예요? 유아 사망률. 그 다음에 모는 뭐예요? 모성 사망률인 거죠. 모성 사망.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는 그냥 사망률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니? 그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홍역으로 죽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 홍역으로. 또 어떤 나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죽은 게 더 있어. 그러면 어느 나라가 사람 수가 똑같이 죽었어도 어느 나라가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은 걸까? 홍역 같은 걸로 죽은 거죠.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죽은 것보다 의학 수준이 홍역은 충분히 살려낼 수 있잖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는요, 뭐 때문에 죽었니? 그거예요. 사인별 사망률. 죽은 원인별 사망률. 그 말이에요. 사인별 사망률. 영유모사. 그 다음에 유는 뭘까요? 유병률. 그리고 발은요, 발생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 이거는 발달 상태, 신체, 정신 이런 발달 상태. 그런 거 들어가고, 장은 뭐다? 장애 입은 거, 신체 장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되게 많아. 그럼 그런 나라보다는 장애율이 그 신체 장애자가 적은 나라가 건강 상태가 좋은 거겠죠. 장애율 그거예요. 마지막에 평, 이건 뭘까요? 평균 수명을 말하겠습니다. 평균 수명. 결론,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지표 WHO에서는 몇 가지? 9가지. 영유모사 유발발 장평 해서 9가지 건강상태 지표를 내세웠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건 여러분 외우지 말고 한번 보시면 인구가 재생산이래. 여러분 재생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데요? 이거는 생산이니까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럼 나오는 거니까 사망률 이런 건 안 들어가겠지. 사망률은 출생이 아니잖아요.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 들어간다는 거. 그거 눈도장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제 간 건강 수준의 비교 척도. 무슨 말이냐? 이 나라 건강 수준이 높네, 낮네 이런 거 볼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 이런 사망률이 나오면 진짜 모르겠다 하면 영아 사망률 찾아내. 이게 영아 사망률 또는 영유아 사망률이 최고로 중요해. 그래서 영아가 죽었다는 거는, 죽은 아이들이 많다는 거는 그 나라 건강 수준이 낮은 거거든. 영아 사망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50세 이상에서 얼마나 죽었니 하는 게 뭐라고요? 비례 사망수. 그래서 이때 50세는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냥 옛날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나이가 들어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될 사람이 죽은 거야. 어린애들이 죽은 것보다. 그래서 비례 사망 지수가 높은 게 그 나라 건강 수준이 높은 거야. 죽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죠? 건강 수준이 어린애가 죽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보다는 높은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망률, 사망률이 높다는 말은 어쨌든 건강 수준이 낮은 거죠.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평균 수명 이런 거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 수준에는 어떤 게 안 들어간다? 출생률 이런 거 안 들어가. 출생은 여러분 이걸 보고 건강 수준이 높다 그러면 아프리카나 저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이 더 잘 살게요? 그렇잖아요. 더 건강 수준이 높게요?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 수준과 출생은 상관이 없어요. 생산과 재생산과 사망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참고로 지역사회, 어느 지역의 인구 특성을 파악하고 싶어요. 그럼 그 지역의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는 조조영모라고 했어요. 조조영모. 이때 조조영모는 조출생률, 조사망률, 영은 여러분 너무 중요하대잖아. 영아 사망률. 영아 사망률 다 들어가잖아요. 건강 수준 알아볼 때 영아 사망률. 그리고 모는 모성 사망률이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어느 정도 되니 하는 모아비 이런 게 들어가요. 지역사회 인구 특성을 파악할 때는 조조영모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거. 자, 제가 계속 영아 사망률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영아 사망률은 보건지표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영아 사망률은 첫 번째 보시면 국가별 보건지표 및 지역사회 건강상태, 아까 건강상태 알아볼 때 조조영모 이런 말했죠. 그 다음에 보건사업 수준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이런 말하면 영아 사망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영아 사망이 6이다, 5다. 영아 사망률이 5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영아 사망률은 어떤 거냐면 1년의 총 출생아 수. 여러분 이때 영아 사망률 할 때 밑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모라고 하죠. 밑에 들어가는 게 분모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영아 사망률을 구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래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분모는 어떤 거냐면요. 연간 출생아 수. 1년에 출생아가 총 몇 명이니 하는 게 분모에 들어갈 거야. 그죠? 이때 출생아 수가 분모인데 위에 들어가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분자가 되겠지. 그럼 위에 들어가는 분자는 영아의 기준이 뭔데요? 영아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태어나서 1년 미만. 그죠? 생후 1년 미만. 그게 영아잖아요. 생후 1년 미만의 사망자. 영아 사망이니까 1년 미만 사망자 수. 이게 몇 명이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은 1년의 총 출생아 수가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출생아 수가 100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1년 안에 죽는 영아들은 몇 명이니 그게 바로 영아 사망률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래 말하면 1년 미만의 사망자 수. 분모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래 말하면 연간 출생아 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아 사망률이 5다 이 말은요. 1년의 출생아 수가 10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말했잖아요. 100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1년 미만의 사망자 그죠? 영아지. 영아가 죽은 게 몇 명이다? 잘못 적었네요. 5명이다. 5명이 사망했다. 그 말인 거죠. 영아 사망률 5다. 그 말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3번에 영아 사망 중에서 신생아 사망률이 높다 하면 여러분 신생아는 아까 제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며칠까지 아기를 신생아라 그랬어요? 생후 28일. 그러니까 영아 시기에 28일 이후에 죽는 것보다 28일 이전에 죽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타고난 선천적인 결함을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결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학이 발달해도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리는 아이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게 뒤에 한 달 지나서 아기가 죽는 것보다는 건강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왜냐면 문해아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건강 수준이 높다 그 말입니다. 자, 다 까먹더라도 여러분 1번, 2번 의미 구별하실 것 중요합니다.
자, 세계보건기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1948년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 우리나라는 본부 하나로는 안 되니까 체인점 6개 있다 그랬죠. 그 체인점 6개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한다? 서태평양 지역.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 지역의 본부는 어디다? 필리핀의 마닐라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유병률과 발생률이라는 거 있죠? 중요합니다. 자, 유병률, 발생률 두 개 구별하는 문제 물을 건데 이때 여러분 분모라는 거는 밑에 들어가는 게 분모야. 위에가 분자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럼 이때 유병률은 분자를 보통 많이 물어요. 분모보다는 분자를 물어볼 거야. 그럼 이때 유병률은 현재 병을 갖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어떤 경로당의 어르신들 보고 어르신들 혈압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있으신 분이라고 했죠. 그게 1년 전에 있던 분이나 10년 전에 있던 분이나 상관없이 갖고 있는 자 손 들어보세요. 이랬죠. 그게 바로 뭐다? 유병률이에요. 그래서 유병률은 현재 어렵지 않아.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두 번째 줄에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갖고 있다 유병률이에요. 전체 어르신들 중에서 현재 혈압 있으신 분 손 들어봐요. 이렇게 바로 뭐다? 유병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우리가 코로나 발생자 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코로나 발생 이렇게 표현하죠. 코로나 유병자 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코로나 발생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미 걸려서 앓고 완치된 사람 빼. 그래서 안 걸린 사람, 건강한 전체 사람들 중에서 새롭게 걸린 사람, 그래서 새롭게 걸린 사람이 몇 명이니 하는 게 뭐라고요? 발생률이에요. 자, 그래서 발생률은 새롭게 이런 말 들어갈 거고 발생이라는 말 들어갈 거야. 발생. 새롭게 발생했다 하면 발생률. 유병률은 현재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유병률. 되셨을까요? 두 가지 구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이런 거죠. 유병률이 어때요? 유병률이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높죠. 그 다음에 발생률은 유병률에 비해서 어때요? 상대적으로 낮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레이장파세자 수인성 감염병 한번 볼까? 수인성 감염병. 자, 이런 경우는 유병률이 어때요? 현재 코레이장파세자 갖고 있는 분 이런 거는 낮죠? 낮아요. 그런데 새롭게 발생하는 발생률이 어때요? 발생률이 높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의미라는 거 구별하실 것. 자, 환경보건입니다, 여러분. 기후의 요소입니다. 자, 기후의 3요소 온습류 알아두셔야 되겠죠? 기후 3요소 온습류, 기온, 기습, 기류 세 가지라는 거. 그 다음에 온열 요소라고 했어요. 온열 요소는 온습류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열을 빨아 당기는 거. 복사열 들어갑니다. 그죠? 복사열. 그 다음에 온실효과라는 말은 지구가 더워지는 현상이죠. 자, 지구가 더워지는 온실효과의 주범 뭐였어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CO2 하는 거. 허용 농도는 0.1.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온실효과의 주범, 그리고 또 무엇을 일으키는 원인도 됩니까? 군집독의 원인 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라는 거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 0.1까지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류라는 말이 바람을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람이 보면 피부가 느끼잖아. 바람이 불어와서 시원하다, 어떻다 느끼는데 전혀 바람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한 거
약한 거, 그런 바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불감기류라고 해요. 불감기류. 이거는 불감증 이런 말 하잖아요.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세기를 말합니다. 그럼 그때 어느 정도 속도로 왔을 때 못 느낍니까? 자, 단답형으로 불감기류는 얼마라고요? 0.5. 불감기류는 0.5입니다. 0.5.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불쾌지수라는 거 있죠. 자, 불쾌지수는 우리가 기후의 요소 중에서 온습류에서 뭐를 다룬 거다? 기온, 그 다음에 기습 두 가지까지 간 거예요. 바람은 이거에서 불쾌지수를 잴 때 포함된다 안 된다 고려하지 않았어요. 기온, 기습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도 높고 습하면 불쾌지수가 높다 이래 말하거든.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불쾌지수라고 하는데 DI가 불쾌지수라는 말입니다. 이게 70 이상이다 이래 말하면 70에서 74 다 이러면 10% 사람이 느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좀 알아두세요. 불쾌지수가 75 이상이다 이 말은 75에서 80까지 밑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75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의 사람들이 75, 5가 들어갔어. 50%. 75다 이렇게 말하면 50% 사람이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 80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거의 모든 사람. 그리고 86 이상이다 이래 말할 때는 견딜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두 번째 75다 알아두세요. 75는 50%야. 80 거의 모든 사람. 85 이상 86 이렇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상태. 그렇게 봐주실 것. 자, 이번에는 대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아셔야 되겠죠? 자, 대기 오염의 지표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1차적인 지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많이 쓰는 게 분진, 먼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SO2 하는 거,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대기오염의 지표가 뭐냐 이래 말하면 이것만 꼭 들어가라는 게 아니야.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것도 들어가도 돼. 그런데 1차적인 거, 대표적인 거 하면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진,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인데 2차 대기오염의 지표, 좀 다른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면 2차적으로 볼 땐 어떤 것도 본다? 오존도 보겠다는 겁니다. 오존은 화학기호로 뭐라고 합니까? O3라고 하죠. 오존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오존은 한마디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오존층이 있는 게 좋은 거야. 오존이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야 유해 광선 같은 걸 차단해 주니까. 그런데 대기 오염이 심해서 오존층이 파괴되면 유해 광선을 차단 못해서 피부암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집에서 오존으로 인해서 피부암이 생긴다 이래 말하면 틀렸지. 오존층의 파괴로 피부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아까 대기오염의 지표 일산화탄소 있었죠? CO.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여러분 알아두세요. CO라고 하는데 어떤 키워드가 들어갈 거다? 맹독성이 있다 이 말 들어갈 거야. 그래서 얘는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지게 만들죠. 적혈구를 딱 싸버려 가지고 우리 몸에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우리 몸에 산소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맹독성을 갖고 있다 이런 말하면 일산화탄소야.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고 허용 농도는 얼마까지 허용이 됩니까? 0.01까지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0.01 됐죠? 봐주시고 아까 이산화탄소 금방 언급했었고요.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는 0.1 했고요. 그 다음에 분변 오염의 지표라고 했어요. 자, 분변 오염의 지표, 이 변이 오염됐다 하는 거 할 때 하고요. 또 더 적는다면요. 이 물은 오염돼서 못 먹는다. 수질 오염의 지표라고도 쓰죠. 수질 오염의 지표, 분변 오염의 지표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중요한 거가 뭐가 들어간다? 대장균이라는 게 들어간다.
그래서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지표, 수질 오염의 지표,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방광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균 대장균인 거죠. 대장균. 그리고 우리가 불화수소라는 이 물질은 뽕나무 잎에 반점이 생기게 한다. 하나 참고로. 그래서 제가 불뽕이라고 했잖아. 불화수소는 뽕나무, 불뽕 이렇게 알아두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질 오염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겠죠. 알아두셔야 되겠죠. 수질 오염을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자, 수질 오염의 지표에는 용존산소라는 거 있다 그랬죠. 이런 용존산소는 말 그대로 현재 녹아 있는 산소야. 이 물에 산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산소가 많다는 말은 그 물은 당연히 깨끗한 거 아닌가? 산소가 많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표 중에서 BOD라는 거 있을 거야. BOD는 우리말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제가 앞에 거는 모르더라도 여러분 산소 요구량이라 그랬어. 그럼 이때 여러분 생각해봐. 안에 산소가 많으면 산소 달라고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산소가 적으면 달라고 하는 게 많겠지. 그러면 이때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는 말은 안에 산소가 적으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적어서 달라고 한다는 말은 그 물은 오염이 많이 됐다 그 말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OD라는 것도 있어. COD는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도 BOD와 같이 요구량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이 요구량이 높다는 말은 산소가 적으니까 많이 달라고 하는 거죠. 오염도가 높은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존산소와 그 다음에 여기 BOD, COD와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진다? 하나 용존산소가 높으면 BOD는 낮고 용존산소가 낮으면 요구량은 높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반비례 관계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로만 정리할게요. 오염된 거를 하든 깨끗한 물을 하든 하나로만 정리할게요. 자, 깨끗한 물로 저는 정리했습니다. 자, 깨끗한 물은 결론적으로 안에 산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지. 안에 있는 산소 DO, 용존산소가 높을 거야. 그럼 안에 산소가 많으니까 요구할까요? 요구 별로 안 할까요? 요구 안 하겠지. 많으니까. 그래서 요구량은 어때요? 낮아요. 요구량은 낮아요. 그리고 깨끗한 물은요, 물의 온도도 어때요? 낮아요. 그 다음에 물이 깨끗한 물은 안에 염분의 농도도 어때요? 낮아요. 낮아요. 그래서 깨끗한 물은 용존산소만 높고 요구량, 온도, 염분 전부 다 낮아요. 오염된 물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봐주실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질 오염의 영향입니다. 자, 여러분 수질 오염의 영향에서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에서 그냥 음식물 찌꺼기를 그냥 하수를 그냥 보내버린 거야. 그럼 보내버리면 그 안에 음식물 찌꺼기에 영양분이 많아서 물속에 영양분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었다. 그걸 뭐라 그랬어요? 부영양화라고 했어요.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누구 좋은 일만 시킨다? 플랑크톤 좋은 일만 시켜서 플랑크톤이 그 영양분은 싸그리 다 먹는다 그랬지. 그래서 플랑크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야. 늘었을 때 그 플랑크톤이 물 수면 위에 떠 있는데 강이나 이런 쪽에서 호수나 강가에는 플랑크톤이 녹색을 띠고 위에 떠 있어. 그리고 햇볕이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트 치듯이 수면 위를 다 덮어놨어. 그런 현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녹조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영양화 때문에 녹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때 플랑크톤이 바다에서는 수면 위에 떠 있는데 전부 다 뻘겋게 떠 있어. 붉은색을 띠고. 그런 현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적조 현상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부영양화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됐나요? 기억할 것. 그리고 또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수은 때문에 생기는 미나마타 또는 카드뮴 때문에 생기는 이타이타이.
또는 또 수질 오염 때문에 농업이나 어업에 떼죽음 당하고 그죠? 피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영양화로 인해서 적조와 녹조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적조나 녹조를 막으려면 영양분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화수를 정화시키고 그죠? 녹조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 여러분 기억납니까? 녹조 현상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아야 돼. 이거 원인은 부영양화 때문인데 이거를 막는 방법은 제일 근본은 생활하수 우리가 생활하면서 버리는 물 있죠. 이런 거를 그냥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고 정화해서 영양물질을 좀 빼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는요 물속에다가 뭐를 심어준다? 수중 식물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뿜어낼 수 있게 도와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갯벌 생물들을 살려놔야 돼. 그래야 플랑크톤 번식을 막을 수 있어. 갯벌을 보존하자는 거. 그죠? 요런 것 등이 녹조 현상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마시는 상수도 물 있죠. 자, 물에 대한 관리를 한번 볼게요. 상수 처리 과정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정수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큰 모래 입자 같은 거를 좀 걸러내야 되지 않을까? 침사. 그죠? 그럼 큰 모래 입자는 걸러냈으면 이제 마셔도 됩니까? 아니요. 아직도 그 안에는 미세한 불순물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한다? 가만히 놔두면 불순물질들이 밑에 깔아앉겠지. 침전 깔아앉았어. 그럼 깔아앉고 나서 위에 있는 물을 살포시 떠서 그거 마셔도 됩니까? 아니요. 그 안에도 또 불순물질이 미세하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필터 같은 걸로 거름망 같은 걸로 해가지고요. 여과 걸러주는 거죠. 걸러줘. 그럼 걸러주면 그 밑에 물은 이제 바로 걸러진 물은 먹어도 됩니까? 찌끄러기도 보일 수 없는데 그 물 그냥 마시면 안 돼. 왜냐면 그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균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소독을 해야 돼. 그때 소독, 염소를 가지고 소독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소독을 끝내면 이제 그 물은 비로소 가정으로 가서 급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결론 상수 처리 과정, 정수 과정은 침사 그리고 깔아앉혀요. 침전 위에 물을 살포시 떠서 여과 그리고 염소 소독해서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마시는 물의 음료 조건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마시는 물이 색깔이 막 누렇게 뻘겋게 나오면 안 되겠죠? 무색 투명해야 돼. 그리고 염소를 가지고 소독했기 때문에요. 염소 맛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염소 맛이 없을 것 그럼 틀렸어. 염소 맛은 있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맛이나 냄새가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색깔이 무색이라 해야 된댔죠. 색이 무색이라는 거였는데 색이 어느 정도냐 할 때 참고로 2번은 5도 이하 그리고 물이 얼마나 탁하냐 할 때 맑으냐 할 때 탁도 그건 2도 이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시는 물에는 pH가 얼마다? 586이에요. 마시는 물의 pH 산도는 586이에요. 자, 무슨 말이에요? 586에 그 사이에 점을 찍어. 그럼 뭐예요? 5.8에서 8.6이라는 거죠. 586, 5.8에서 8.6. 그 다음에 4번 용어 정의 기억합니다. 잔류염소라는 게 있어. 잔류염소는 말 그대로 염소가 어때요? 남아있다 그 말이잖아요. 남아있다. 그죠? 그럼 남아있는 염소, 잔류염소. 그게 물속에 얼마는 있어야 된다? 0.1. 외워두십니다, 여러분. 0.1. 잔류염소는 0.1. 이산화탄소 허용 농도도 0.1. 그 다음에 물속에 일반 세균 있을 수 있어. 어느 정도는 괜찮아. 그럼 일반 세균은 1cc당 100마리 이하여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6번 대장균 있죠. 자, 대장균은 여러분 적어 두셔야 되죠. 안에 가로에 100cc 중에 한 마리도 검출되면 안 될 것.
100cc 중에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은 정수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하고요. 나머지 색깔, 색도, 탁도, pH, 잔류 염소 이런 거는 매일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밑에 부활 현상 용어 정의만 알아두세요. 부활했어요. 다시 살아난 거야. 염소 소독한 물이라면 세균이 많이 죽었어야 되겠지. 거의 없어야 되겠지. 그런데 염소 처리한 물이 얼마 뒤에 갑자기 세균이요. 그 전에보다 더 많이 증가한 거야. 세균이 부활했다 생각하세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부활 현상이라고 합니다.